남편 떠나보내고 외로이 집을 지키던 과부 연환의 집에 비바람을 뚫고 웬 건장한 사내 하나가 찾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놈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코를 막고 피해 다니는 지독한 썩은 우물 구덩이. 그 악취 진동하는 곳에 매일같이 처박혀 흙을 파내는 머슴이었기 때문이었죠. 밤이 깊으면 돌쇠는 우물을 파고 연화는 그 곁에서 등잔불을 밝혀줍니다. 이 몸이 썩어도 좋소. 임자가 잃은 것을 되찾아줄 수만 있다면. 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연화의 마음은 이미 춘풍에 녹는 눈처럼 녹아내리는데 과연 돌쇠는 미친 걸까요? 아니면 사랑에 눈이 먼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자락에 우물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첩첩산으로 막혀 있어 바깥 소식이 닿으려면 보름은 좋게 걸렸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관리의 발길도 한 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외진고을이었지요. 조정에서는 탐관오리를 뿌리 뽑겠다 하여 엄한 명이 내려졌으나 산을 두어 겸 넘어야 닿는 이 산간 마을까지 그 기강이 스며들기에는 아직 한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이 내려온다 해도 그것을 집행할 사람이 없었고 원님이 바뀌어도 박좌수의 눈치를 보는 일만은 바뀌지 않았지요. 우물골이라는 이름은 듣기에 좋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맑은 우물이 있을 것 같은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달랐지요. 마을 끝자락에는 언제부터인가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그 앞을 지날 때면 소매로 코를 틀어막고 발걸음을 서둘렀고 아이들에게는 얼씬도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한여름이면 냄새가 더욱 독해졌습니다. 우물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밥상머리에서도 젓가락을 내려놓을 지경이었지요. 처음에는 우물을 손보자는 말이 이따금 나왔습니다. 허나 그 말은 언제나 박좌수의 눈치를 살피는 데서 끝이 났지요. 박좌수는 우물골을 쥐고 흔드는 자였습니다. 논밭의 절반이 박좌수 것이었고 장날 저자를 드나드는 상인들도 박좌수의 눈밖에 나면 좌판 하나 제대로 펼치기 어려웠지요. 크고 작은 마을 일은 박좌수의 허락 아래 움직였고 박좌수가 눈을 가늘게 뜨면 마을 사람들은 제각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좌수는 해마다 나라에 바칠 조공미를 거두어 관하에 납부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요.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벼를 베는 것은 마을 백성들의 몫이었으나 그 알곡이 어느 곳간으로 먼저 흘러드는지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더 무서운 세상이었으니까요. 관아의 하소연이라도 해볼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말을 꺼낼라 치면 어김없이 사또가 박좌수의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밀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막혀 있었지요. 백성들의 입은 다물렸고 발은 우물가를 멀리 돌아갔습니다. 고울의 물은 박좌수의 곳간으로 흘렀고 백성의 눈물은 썩은 우물 속으로 고였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는 나그네들은 이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물골이라니 물맛이 좋을 것 같은 이름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쓴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맑은 것이 있다면 하늘뿐이었지요. 썩은 우물만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이 썩어가는 속도에 발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이 다시 맑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요. 아직은 그럴 사람이 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쏟아지는 빗줄기에 산도 들도 잠겨들었고 마을 곳곳에 처마에서는 물이 쏴 쏟아져 내렸지요. 연화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등잔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 2년이 지났으나 장마철 빗소리만 들으면 집이 더욱 크게 느껴졌지요. 빈 방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소리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처마 끝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귀를 세웠지요.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연화는 부직갱이를 손에 쥐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처마 끝에 웅크리고 앉은 사내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남루한 행색이었습니다. 삿갓은 비에 젖어 있었고 무명적삼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허나 체격만은 달랐습니다. 좁은 처마 아래에서도 어깨가 좌우로 꽉 찰 만큼 건장한 몸이었지요. 손도 컸습니다. 무릎 위에 얹힌 손이 거칠고 투박하여 한눈에 험한 일을 오래 해온 사내임을 알 수 있었지요. 뉘시오? 연화가 물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삿갓 아래로 드러난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빛 속의 웅크린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서늘할 만큼 형형한 눈빛이었지요. 사내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를 피할 처마 한 자리만 빌려주시면 고맙겠소이다. 말투가 이상했지요. 머슴이나 일꾼의 것이라 하기엔 너무 또렷하고 그렇다고 내로라 하는 집안의 것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내려다보며 다시 물었지요. 어디서 오니요? 사내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우물골에 보릴이 있어 왔소이다. 무슨 보릴인지는 말하기 어렵고 그리고 헛기침을 하나 하더니 덧붙였지요. 박좌수 어른댁에서 머슴으로 일하다 품삯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소이다. 갈 곳이 마땅찮아 처마 끝이라도 빌리러 왔소이다. 광물을 다루는 장인 출신 제보자가 보낸 쪽지 한 장이 그를 이 산골까지 이끌었으나 그것은 입 밖에 낼 말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사내를 들여다보았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의 눈도 아니었지요. 연화는 문을 좀 더 열었습니다. 헛간이 있소. 거기라면 비는 안 들이치겠지. 사내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고맙소이다. 짧은 말이었으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연화는 그 목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방으로 돌아왔지요. 다들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사연까지 케어 물을 만큼 연화의 밤은 한가롭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닫은 연화는 이상하게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기 때문인지 연화는 그 이유를 굳이 헤아리려 하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연화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장정 여럿이 함께 걷는 소리였지요. 연화는 부직갱이를 손에 쥔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이 안쪽으로 벌컥 열렸지요. 박좌수의 하인 셋이 들어섰습니다. 두꺼운 팔뚝에 눈초리가 매서운 자들이었지요. 마당을 훑어보는 눈빛이 처음부터 무언가를 빼앗으러 온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중 덩치가 가장 큰 자가품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연화 앞에 내밀었지요. 부인께서 지난해 봄에 빌리신 쌀 20말의 빚이 아직 남아 있소이다. 기한이 지났으니 이 집을 담보로 받겠소이다. 연화는 그 문서를 낚아채 펼쳐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눈이 문서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도장이 찍힌 자리가 보였지요.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봄이라면 연화가 친정에 다녀오던 때였지요. 닷새를 비웠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 들어와 이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었을 것이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았지요. 문서에 찍힌 도장이 연화의 것이 맞았으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훔쳐갔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도장은 분명 연화의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달포 전에는 마을 어귀에 살던 도리 부부가 그 꼴을 당했지요.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쌓아는 채 마당으로 쫓겨 나온 안악의 울음소리가 마을 끝까지 들렸습니다. 박좌수 하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걸어 잠갔지요. 그 노는 도리 부부가 3년을 손수 일궈 처음으로 보리를 거둔 땅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던 날 두 사람이 얼마나 웃었는지, 이랑을 고르며 서로 어깨를 기댔는지 마을 사람들은 다 보았지요. 그 논이 하루아침에 박좌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손이 연화의 집 문 앞에 와 닿은 것이었지요. 이 문서는 거짓이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발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소인은 박좌수 어른댁에서 쌀 한 톨 빌린 일이 없소이다. 이 날짜를 보시오. 소인이 친정에 가 있던 날이오. 덩치 큰 하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야 부인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달리 방법이 없소이다. 이 도장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내가 모를 것 같소. 연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하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부인 목소리를 낮추시오. 괜히 소란 피워봐야 좋을 것이 없소이다. 괜히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 연화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란을 피우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었지요.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분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억울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셋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하인 하나가 연화를 옆으로 밀어내려 손을 뻗으며 마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이었지요. 연화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못 비키겠소이다. 두 사람이 맞선 그 순간 헛간 문이 소리 없이 열렸지요. 돌쇠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인과 연화 사이에 서서 두 팔을 늘어뜨린 채 하인들을 바라보았지요. 키가 반 뼘은 더 컸습니다. 거친 손이 천천히 쥐어졌지요.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하인들이 잠시 멈추었지요. 이분은 누구요? 덩치 큰 하인이 물었습니다. 돌쇠는 대답 대신 하인들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하인들이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덩치 큰 하인이 헛기침을 했지요. 이번 주 안에 답을 가져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이다. 그 말을 남기고 셋이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지요.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지요. 손에 구겨진 문서가 빗물에 젖어들었습니다. 돌쇠는 연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물러난 뒤 연화는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문서를 손에 쥐고 서 있자니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돌쇠가 헛간에서 나와 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담장을 봤소이다. 무너진 곳이 두 군데요. 연화는 멍하니 돌쇠를 올려다보았지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요? 상관이 되지요. 돌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담장이 무너지면 집이 더 위태롭소이다. 사흘만 여기 머무르게 해주시오. 그동안 담장을 고쳐드리겠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지요. 줄 품삯이 없소이다. 그러자 돌쇠가 빙긋 웃었습니다. 어딘지 여유 있는 웃음이었지요. 품삯은 바라지 않소이다. 비만 그치면 떠날 것이니 처마 끝 한 자리만 내어주시오. 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요. 이 마을에서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사람은 오래 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허나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헛간 곁에는 말라 죽은 감나무 그루터기 하나가 뿌리째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껍질이 다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난 그루터기였지요. 연화의 남편이 혼례 이듬해에 손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같이 심으면 다음마다 감을 따 먹을 수 있다고 남편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지요. 그 나무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난 이듬해 봄에 그것도 따라가 버렸습니다. 뿌리가 말랐다고 뽑아버리면 그만이었으나 연화는 그러지 못했지요. 그루터기 앞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 일어서는 일이 반복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뽑을 수가 없었지요. 돌쇠는 그 그루터기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옆에 조용히 자리를 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엉켜 눈을 감으면 하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결국 연화는 일어나 문 사이로 헛간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등잔 불빛이 가물가물 비추는 헛간 안에서 돌쇠가 찬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지요. 잠든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니었지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어딘지 모를 피로가 얼굴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보릴이 있다고 했지요. 그 보릴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가벼운 것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유도 모른 채 괜스레 얼굴이 뜨거워졌지요. 황급히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지요. 심장이 까닭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연화는 애써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요. 이튿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담장 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지요. 대신 마을 끝자락 썩은 우물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우물 속으로 내려갔지요. 안악들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지나다니는 그 우물 속으로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쇠는 날이 밝으면 우물 속에 들어가 흙을 파내고 파낸 흙을 손바닥에 올려 냄새를 맡았지요. 심지어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삽 하나를 들고 악취 진동하는 구덩이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사내의 모습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수군거렸지요. 저 사람 제정신이요? 과부 집에 얹혀 지내는 것도 모자라 썩은 우물에 들어가 앉았다니. 필시 과부한테 홀린 게지. 그래서 절이 된 것 아니요? 말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우물골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장마물이 흘러내리는 속도보다 빨랐지요. 이틀도 안 되어 마을 전체에 연화 부인 집 머슴이 미쳤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연화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왔지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담장을 고쳐주겠다 해놓고 우물 속에 처박혀 있으니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지요. 이틀째 되던 날 오전, 연화는 결국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한마디 단단히 해줄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우물 앞에 서는 순간 발이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우물 아래에서 돌쇠가 불쑥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는 바람이었지요. 진흙이 잔뜩 묻은 얼굴이었습니다. 뺨에도 이마에도 턱에도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흙투성이 얼굴로 돌쇠가 태연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 악취 나는 구덩이, 아니 제 집인 양 편안한 얼굴로요.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지요. 연화는 하려던 말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지요. 밥은 먹었소. 본인도 당황했습니다. 꾸짖으러 왔다가 밥 걱정을 하다니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연화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발걸음이 필요 이상으로 빨라졌지요.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그 웃음이 생각보다 오래 귓가에 머물렀지요.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아궁이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다 타들어가도록요. 약속한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박좌수가 하인 4명을 앞세우고 연화의 집으로 들이닥쳤지요. 이번에는 허위 빈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넘기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이었지요. 하인들은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며 헛간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대청마루 앞에 버티고 서서 물러서지 않았지요. 허나 하인 하나가 팔을 붙잡고 옆으로 밀어내려 하는 순간 헛간 쪽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돌쇠였지요. 헛간 문을 열고 나선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천천히 걸어 나와 박좌수와 하인들 사이에 섰습니다. 키가 하인들보다 반뼘은 더 컸지요. 박좌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집 머슴이요. 돌쇠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면서도 눈은 내리깔지 않았지요. 좌수 어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소인이 지난달 품삯을 받지 못한 채 어른 댁을 나온 돌쇠이옵니다. 박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마침 이른 아침 물을 기르러 나온 마을 안악들 서너시 담장 밖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지요. 좌수 어른, 이 댁 부인께서 빌리셨다는 쌀 20말의 문서를 소인이 보았습니다요. 문서에 적힌 날짜를 보니 부인께서 친정에 다녀오시던 날이더이다. 그날 집을 비우셨음은 이 마을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안악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좌수의 이마에 땀이 배었지요. 돌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받지 못한 품삯이 은자 한 양가량 됩니다. 은자 대신 마을 끝 저 썩은 우물터를 소인 명의로 돌리는 문서에 서명하여 주시면 부인 댁일에는 더 이상 관여치 않겠습니다요. 박좌수는 잠시 돌쇠를 쏘아보았지요. 담장 밖에는 안악이 둘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공론이 한 번 붙으면 아무리 좌수라도 발뺌하기 어렵다는 것을 박좌수는 오래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요. 어차피 악취가 진동해 가축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물터였습니다. 내어준다 해서 손해볼 것이 없었지요. 박좌수는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공론화되면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된다는 것은 박좌수도 직감했지요. 집 뺏기를 조용히 거두는 대신 쓸모없는 우물터 하나로 무마하는 편이 낫다고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허나 도장을 찍으면서도 박좌수의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지요. 철함은 밤에 내가 직접 꺼내면 그만이다. 수년간 장부를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두었으나 수맥 바로 위 벽 틈에 박힌 진짜 철함만은 우물의 악취 때문에 끝내 손을 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물터 소유권이 돌쇠 명의로 넘어간들 어둠이 깔리면 아무도 모르게 내려가 꺼내오면 된다고 박좌수는 자신했지요.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자 박좌수는 직접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사다리를 메고 가 우물 입구에 걸치려는 순간 어디선가 사람이 나타났지요. 돌쇠가 우물 위에 턱 걸터 앉아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좌수 어른,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밤이슬에 젖은 풀냄새가 났지요. 박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발기를 돌렸지요. 날이 밝으면 다시 시도하리라 벼르었으나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우물 주위에 몰려드는 바람에 그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박좌수는 쾌재를 부르며 우물터 지게를 써주었습니다. 붓을 콱 내려놓으며 도장을 찍는 손에 기운이 넘쳤지요. 제 눈에 이것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의 짐승도 피하는 땅을 내어주는 대신 집 뺏기 건과 허위, 빈 문서 건을 조용히 덮을 수 있었으니까요. 공론이 더 커지면 제 발등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쓸모없는 우물터 하나로 마무리가 되었으니 박좌수로서는 남는 장사였지요. 지게를 건네며 비웃음이
입가에 걸렸습니다. 고작 썩은 우물터 하나에 그리 좋아할 일이오. 그 흙파다가 뭐라도 나오길 바라는 것이오. 돌쇠는 아무 대꾸 없이 지게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 태연한 얼굴이 박좌수는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요. 허나 이미 도장을 찍은 뒤였습니다. 박좌수가 물러나고 마당에 연화와 돌쇠만 남았지요. 연화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게를 품에 넣은 채 먼 곳을 보고 서 있는 사내의 옆 얼굴이 이상하게 고요했지요. 연화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돌쇠. 연화가 불렀지요. 돌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째서 날 도운 것이오. 아무 연고도 없는 일을. 돌쇠는 잠시 연화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다 느닷없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임자가 준 주먹밥 맛이 너무 좋아서요. 연화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요. 볼이 섞인 주먹밥 하나를 쥐어준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사람을 도운 이유라는 것인지요. 연화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자 돌쇠는 그제야 헛기침을 하나 했습니다. 시선이 슬그머니 먼 산 쪽으로 달아났지요. 귀끝이 옅게 붉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더 추궁하지 않았지요. 추궁한다고 나올 대답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끝자락 산자락 위로 구름이 느리게 흘렀지요. 장마가 끝나가는 하늘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파란 빛이 보였지요. 이 마을에서 오래간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지요. 연화의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손으로 귀 뒤로 넘기며 입을 열었지요. 고맙소. 짧은 말이었습니다. 허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연화 자신이 가장 잘 알았지요. 남편이 가고 나서 2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과부라는 눈길에 익숙해지는데 반년이 걸렸고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데 또 반년이 걸렸지요. 그렇게 지내온 사람이 아무 연고 없는 사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식 하고 웃기만 했지요.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지요.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새소리가 내려왔지요. 빗속에 잠겨있던 소리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선을 거둔 것은 연화였지요. 밥을 지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서며 입을 열었지요. 들어와서 드시오. 찬 것밖에 없소이다. 돌쇠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고맙소이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한 것이었지요. 연화는 돌아보지 않은 채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지요. 마당 끝에서 돌쇠가 품 안에 지게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바스락 종이 소리가 났지요. 제명이 우물터를 손에 넣은 돌쇠는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물을 팠습니다. 해가 뜨면 내려가고 해가 질 무렵 잠깐 올라와 물을 마시고 다시 내려갔지요. 등에 땀이 차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는 흙은 두레박으로 끌어올려 우물 밖에 쌓았지요. 하루가 다르게 흙더미가 높아졌습니다. 악취는 여전히 독했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박좌수가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동네 건달 몇이 우물가로 어슬렁거리며 왔지요. 그리고 우물 위에서 돌을 집어 아래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빗나갔지요. 세 번째 돌이 돌쇠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우물 위에서 킬킬대는 소리가 들렸지요. 돌쇠는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돌이 날아왔지요.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달들이 소리를 질렀지요. 이 우물에서 뭔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봤겠소. 미친 사람처럼 악취 속에서 뭘 찾는 거요.
돌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건달들은 결국 제 발로 흩어졌지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몸을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고 말았지요. 창밖을 내다보니 우물 쪽이 캄캄했습니다. 저 아래에서 돌쇠가 아무 불빛도 없이 일하고 있을 것이었지요. 연화는 마음이 걸렸습니다. 등잔 하나를 들고 신을 꿰었지요. 우물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가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등잔을 우물 입구 쪽으로 내밀었지요. 불빛이 아래로 번져 내려갔습니다. 돌쇠가 말했지요. 들어가시오. 찬 바람 든다. 연화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연화가 우물 아래를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안이 얼마나 독한지 알고 있소. 하루 종일 그 썩은 냄새 속에 있으면 몸이 상하오. 우물 아래에서 삽소리가 멈추었지요. 돌쇠가 천천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연화의 얼굴이 보였지요. 돌쇠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몸이 썩어도 좋소. 임자가 잃을 것을 하나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삽을 들었지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조여들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바람에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갓을 조심스럽게 가렸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삽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숨을 돌리면 연화도 말이 없었지요. 돌쇠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연화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갓을 가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흐른 그 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남았지요.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돌쇠의 삽끝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땅에 박혔지요. 흙이 달랐습니다. 색이 달랐고 감촉이 달랐지요. 돌쇠는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직접 흙을 걷어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 파낸 것과 전혀 달랐지요.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고 빛이 하였습니다. 순백에 가까운 흙이었지요. 돌쇠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 바닥의 희미한 빛 속에서도 그 흙은 빛을 냈지요. 돌쇠는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혀에 올렸습니다. 쓴맛도 짠맛도 아니었지요. 기름지고 밀도 있는 특유의 맛이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요. 이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실 백자의 원료로 쓰이는 최상급 청화 백토였지요. 진상 도자기를 빚는 사홍원 장인들 사이에서 이 흙 한 줌이 쌀 한 섬보다 귀하다는 말이 돌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이 산골까지 오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지요. 광물을 다루던 장인 출신 제보자가 보낸 쪽지 한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물골 썩은 우물 아래에 백토가 있을 것이라고 냄새로 보아 틀림없다고요. 우물의 악취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혀왔지요. 그러나 그 악취의 정체는 썩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백토층에 갇혀있던 유황기운이 땅 위로 새어나온 것이었지요. 유황 냄새가 오래 고이면 독하고 역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썩은 우물이라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박좌수는 그 오해를 누구보다 잘 이용했습니다. 악취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물쇠였으니까요. 돌쇠는 다시 한번 손바닥에 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 위로 파란 하늘 한 조각이 보였지요. 여기서 나오는 백토의 양이 얼마나 될지, 그 광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더 파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는 이미 분명했지요. 박좌수가 쓸모없다며 비웃으며 넘겨준 이 우물터가 사실은 이 고을에서 가장 귀한 땅이었다는 것을요.
돌쇠는 파낸 흙을 무명 수건에 조심스럽게 싸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우물 위에서 바람 소리가 났지요. 어디선가 연화가 빨래를 넣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돌쇠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삽을 들었지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연화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었지요. 돌쇠가 우물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제 집 사정도 아슬아슬한 마당에 머슴 밥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했지요. 허나 아침에 건네준 보리밥 한 덩이가 전부인 채 저물도록 우물 속에서 삽질을 하는 사람을 보자니 결국 발이 부엌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솥에 남은 밥을 쥐어 주먹밥을 빚었지요. 참기름이 없으니 들기름을 조금 손에 발라가며 꼭꼭 눌러 쥐었습니다. 장독에서 간장 종지를 꺼내 곁에 놓았지요. 작은 상 하나에 주먹밥 2덩이와 간장 종지를 올려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올라오시오. 연화가 우물 위에서 말했지요. 잠시 후 돌쇠가 두레박줄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진흙이 온몸에 발려 있었지요. 이마에도 목에도 팔뚝에도요. 눈만 흰자가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돌쇠가 우물턱에 올라서며 주먹밥을 보고 눈을 조금 크게 떴지요. 이거 줄 것까지는 없소이다. 연화는 대꾸 없이 상을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주먹밥을 받아들려는 순간이었지요. 연화의 눈에 그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손등 곳곳에 긁힌 자국이 나 있었지요. 우물 벽에 거친 돌에 쓸린 듯 빨갛게 부어오른 곳도 있었고 피딱지가 앉은 곳도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상처들이었지요. 허나 그것이 여러 겹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먹밥상을 땅에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치마폭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돌쇠가 영문을 몰라 가만히 있는 사이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쇠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수건으로 손등을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주먹밥도 내려놓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상처를 닦아내는 동안 2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연화는 손에 집중했고 돌쇠는 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지요. 다 닦아낸 뒤 연화가 손을 거두려 하자 돌쇠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요. 돌쇠의 엄지가 연화의 손목 위에 살며시 머물렀다가 떨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그 무게였지요. 연화는 자신의 심장이 터무니없이 빠르게 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에 열이 올라왔지요. 손을 거두고 수건을 접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주먹밥을 집어들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지요. 오래 씹다가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지요. 맛있소. 그 한마디에 연화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것을 들킬까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지요. 돌쇠가 뒤에서 2번째 주먹밥을 집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빠른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부엌 앞에 서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이 아직 따뜻했지요. 1회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돌쇠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지요. 등잔 하나를 두레박에 매달아 함께 내렸습니다. 작은 불빛이 우물벽을 붉게 물들였지요. 백토층을 따라 삽을 밀어 넣을 때마다 흙의 질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수록 흙이 촉촉해졌지요. 수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돌쇠는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직접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지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부드럽게 밀려났습니다. 귀를 땅에 댔지요. 물소리였습니다. 아주 낮고 먼 곳에서 흐르는 소리가 흙 너머에서 들렸지요. 돌쇠는 천천히 일어나 삽을 고쳐 쥐었습니다. 온 힘을 실어 바닥을 내리쳤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었습니다. 네 번째 삽질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요. 순간이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지요. 처음에는 가느다란 줄기였습니다. 숨을 고를 사이도 없이 발목을 적시고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지요. 돌쇠는 두레박 줄을 잡고 서둘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물 밖에서 내려다보니 맑은 물이 출렁이며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썩은 냄새를 품었던 우물 안에서 수십 년 묵은 흙탕물이 새 물에 밀려 흘러넘쳤습니다. 악취가 거치기 시작했지요. 이른 아침 물길이로 나온 아낙 하나가 우물 쪽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달라진 것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발을 멈추고 코를 세웠지요.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넘쳐 우물턱을 적시고 있었지요. 아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물에 물이 솟는다. 그 소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처음에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썩은 우물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몸에 밴 습관이 된 탓이었지요. 허나 코끝에 다른 바람이 닿자 사람들이 조금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본 아낙이 손을 입에 가져다 댔지요. 냄새가 없어. 옆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말이네. 누군가 두레박을 내렸지요.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맑았습니다. 두레박 안에서 햇살이 물 위에 반짝였지요. 도린의 아낙이 두레박을 받아 손바닥에 물을 받쳤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요. 주위가 잠잠해졌습니다. 아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달다. 그 한마디에 우물가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저마다 손을 내밀었지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웃음이었지요. 연화는 그 장면을 우물가 한켠에 서서 바라보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지요. 팔짱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지요. 돌쇠도 연화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지요. 돌쇠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담담한 얼굴이었지요. 허나 귀 아래 턱선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이를 꽉 물었다 푸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좌수의 하인이 달려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좌수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을 훑어보는 박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맑은 물이 차오르는 우물을 내려다보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좌수는 그 자리에서 포졸 2명을 불러 세웠지요. 저 자를 잡아들이시오. 마을 풍수를 해치는 요물이오. 우물가의 웃음이 뚝 그쳤습니다. 포졸들이 돌쇠 쪽으로 걸어왔지요. 돌쇠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포졸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우물 바닥을 파내는 틈틈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을 귀담아 들어왔지요. 박좌수가 조공미를 빼돌릴 때마다 관아 쪽으로 수레가 드나들었다는 이야기, 사또가 박좌수의 잔치에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밀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마음속에 쌓아두었지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아무 내색 없이 삽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팔을 잡으러 손을 뻗었습니다. 돌쇠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지요. 뒤에서 연화가 달려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돌려 연화를 보았지요. 눈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라고요. 우물가의 맑은 물이 햇볕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맥이 터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물 안에 흙탕물이 거치고 맑은 물이 차오르는 동안에도 돌쇠는 다시 우물 속으로 내려갔지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맥이 터진 자리 주변의 흙을 더 걷어내야 했지요. 백토층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광맥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연화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지요. 우물가에 나와 등불을 내밀던 연화가 문득 입을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이 우물 청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소. 그때 벽 중간쯤에 뭔가 박혀 있었는데 어른들이 냅두라고 해서 그냥 지나쳤지요. 돌쇠는 삽질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보며 물었지요. 어느 쪽 벽이요? 연화가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돌쇠는 그날부터 그 방향의 벽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지요. 수면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물이 닿지 않는 벽 위쪽을 손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돌과 흙이 뒤엉긴 벽이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오전 돌쇠의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지요. 우물벽 깊숙이 박힌 작은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철암이었지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으나 무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지요. 돌쇠는 철암을 조심스럽게 꺼내 두레박에 올려 위로 보냈습니다. 박좌수가 수년간 우물 청소를 막아온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지요. 악취야말로 사람의 발길을 막는 가장 확실한 자물쇠였습니다. 박좌수는 장부를 여러 군데에 나누어 숨겨두었는데 수년 전 심부름꾼이 엉뚱한 괴짝을 옮기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가장 결정적인 장부가 담긴 철암만은 수맥 바로 위 벽 틈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박좌수가 지난밤 어둠을 틈타 우물로 내려오려 한 것도 바로 이 철암 때문이었으나 돌쇠에게 가로막혀 끝내 손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연화가 두레박을 받아들었지요. 철암을 손에 쥔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후 돌쇠가 올라와 녹슨 자물쇠를 돌로 쳐서 열었지요. 그 안에는 반듯하게 접힌 장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첫 장을 펼쳤지요. 빽빽하게 적힌 숫자와 이름들이었습니다. 해마다 나라에 바쳐야 할 조공미의 양과 실제로 납부한 양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요. 두 숫자 사이의 차이가 적게는 10섬, 많게는 30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의 쌀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기록한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지요. 관아, 사또, 그리고 박좌수의 이름이 번갈아 등장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지요. 이것이 무엇이요? 돌쇠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 백성들이 흘린 땀의 증거요. 짧은 대답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집 사랑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웠지요. 등잔 하나를 끌어당기고 철암에서 꺼낸 장부를 펼쳐놓고 그 옆에 빈 종이와 붓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방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눈을 떴지요.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돌쇠가 붓을 들고 있었지요. 머슴이 붓을 드는 것이 이상하다기보다 그 손놀림이 이상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지요.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속도와 힘이 글씨를 처음 배운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획이 단정했지요. 법률 조문을 꿰어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읽을 수 없는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다 숨을 멈추었지요.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지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붓을 벼로에 내려놓고 연화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지요. 연화, 무섭지 않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돌쇠 맞은편에 앉아 잠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에서 돌쇠의 얼굴은 낮에 보던 것과 달랐지요. 머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연화가 아는 어떤 사람의 얼굴과도 닮지 않았지요. 그저 무언가를 오래 무겁게 짊어지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손을 들어 돌쇠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지요. 말 한마디 없는 그 무게가 어떤 대답보다 또렷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연화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제 손을 뒤집어 연화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세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밤바람이 불어왔지요. 연화는 돌쇠의 손이 크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손이 붓을 들었을 때 그 손이 전혀 다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지요. 알고 싶은 마음과 알고 나면 무서울 것 같은 마음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먼저 손을 거둔 것은 연화였지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소. 드시오. 소반 위에 식은 보리차 한 잔을 올려놓고 방을 나왔지요.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사랑방 안에서 다시 붓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방으로 돌아갔지요.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좌수가 포졸셋을 앞세우고 다시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고발이었지요. 돌쇠가 마을 풍수를 해쳤다는 것, 주인도 없이 우물을 파헤쳐 마을에 해를 끼쳤다는 것, 그리고 본인 소유도 아닌 철암을 훔쳤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서서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지요. 돌쇠는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임자, 걱정 마시오. 내 반드시 임자의 한을 풀어줄 것이니. 돌쇠에게는 마패가 있었습니다. 품 안 깊숙이 간직해온 것이었지요. 당장 꺼내 신분을 밝히면 박좌수 하나는 그 자리에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지요. 사또가 박좌수와 한통속이라는 사실, 조공미가 관하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증인도 없이 돌쇠 혼자의 거서는 발뺌 한마디로 묻혀버릴 터였습니다. 마패의 힘이 진짜 빛을 발하려면 사또가 직접 포졸에게 명령을 내려 섯을 펄은 민낯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이어야 했지요. 마당 가득 증인이 모인 자리에서 사또 스스로가 제 죄를 입으로 증명해야만 이후에 발뺌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돌쇠는 처음부터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집에 두고 혼자 관아에 들어갔다가는 박좌수가 연화를 볼모로 삼을 수 있었지요. 그렇기에 돌쇠는 연화를 곁에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연화의 손을 꼭 잡고 포졸들을 따라 관아로 향했지요. 관아로 향하는 좁은 길에서 연화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쇠. 연화가 그를 불렀지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짐이 되지 않겠소. 돌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다만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짐이 되는 것은 임자 집 감나무 한 그루면 좋카오. 연화는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감나무라니 죽은 그루터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허나 잡힌 손의 온기가 한 발을 떼게 했습니다. 연화는 그래도 발을 뗐지요. 두 사람은 관아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부를 공개적으로 들이밀어야만 사또도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돌쇠는 진즉에 헤아리고 있었지요. 길은 관아 쪽으로 곧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좌수가 그리 되도록 손을 써두었는지 아니면 소문이 빨리 퍼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어쨌든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돌쇠와 연화가 포졸들에게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 서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지요. 사또가 대청에 나와 앉았습니다. 눈매가 서늘한 사내였지요.
박좌수가 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웃음기가 돌았지요. 사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풍수를 어지럽히고 남의 우물을 제멋대로 파헤쳤다 하니 어찌 된 일인지 해명하거라. 돌쇠가 앞으로 나서며 철함에서 꺼낸 장부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지요. 사또 어른 소인이 우물을 파다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수년간 조곡미가 어디로 흘렀는지가 이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지요. 사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좌수는 미간을 찌푸렸지요. 그러나 사또는 잠시 후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느 도랑물에서 줍지 않은 것을 어찌 믿겠느냐. 포졸들은 저 자를 끌어다 곤장을 치거라. 마당이 얼어붙었지요. 포졸 둘이 돌쇠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이었지요. 사또의 명령이 마당 가득한 그들 앞에서 또렷이 선포된 지금 이 순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기다릴 것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움직였지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지요. 그저 두 팔을 벌리고 돌쇠 앞으로 걸어 나가 섰습니다. 포졸들을 향해 등을 보이고 눈을 감은 채로요. 말 한마디 없이 서 있는 연화의 뒷모습에 마당이 고요해졌지요.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린의 안악이었지요. 논을 빼앗긴 그 안악이었습니다. 그 뒤로 노인 하나, 장정 하나가 따라 나섰지요. 연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선 사람들의 눈이 사또에게로 향했지요. 사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지워졌습니다. 박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돌쇠는 연화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조심스럽게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떠나가도록 또렷하게 소리쳤지요. 소인에게 마패가 있소이다. 마당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패라는 말이 공중에 떠오르는 순간 포졸들의 발이 굳어버렸지요. 돌쇠는 품 안 깊숙이 손을 넣어 천천히 꺼냈습니다. 둥글고 묵직한 것이었지요. 말 한 마리가 새겨진 노쇠 패였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지요. 햇빛이 폐 위에서 번쩍였습니다. 관아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좌수는 뒷걸음질을 쳤지요. 포졸들 중 나이가 지긋한 자 하나가 마패를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씩 무릎이 꺾였지요. 포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읊었습니다. 사또 윤청수 날이시오. 그 이름이 마당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좌수는 그 자리에 선 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연화는 그 이름을 듣고도 제대로 새기지 못했습니다. 윤청수. 돌쇠가 아니라 윤청수. 머릿속에서 그 두 이름이 자꾸 엉켰지요.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다른 생각이 들어설 틈이 없었지요. 그저 돌쇠가, 아니 그 사내가 멀쩡히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신분을 드러낸 데서 멈추지 않았지요. 마패를 거두어 품에 넣으며 사또를 마주 보았습니다. 사또 어른,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목소리가 낮았으나 마당 끝까지 닿았지요. 지난 4년간 박좌수가 조곡미를 빼돌린 경로를 소인이 낱낱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요. 돌쇠는 잠시 사또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아 창고로 들어간 양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요. 사또의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버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마당 가득한 눈들이 사또를 향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 앞에서 발뺌을 해보아야 오히려 제 목을 조르는 꼴이 된다는 것을 사또는 알았지요. 사또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마당에 선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박좌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연화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눈물 한 줄이 흘러내렸지요. 윤청수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더 이상 머슴 돌쇠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남루한 무명 적삼을 입고 있었으나 그 눈빛과 목소리만으로 관아 마당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윤청수는 먼저 철암에서 꺼낸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이 장부는 박좌수가 수년간 작성하고 우물벽 안에 숨겨두었던 것이옵니다. 소인이 우물을 파다 발견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며 연화 쪽을 잠깐 바라보았지요. 이 마을에 사는 연화 부인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그 자리를 알려준 덕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당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연화에게 쏠렸지요. 윤청수는 장부의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나라에 바쳐야 할 조공미의 양과 실제 납부된 양의 차이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지요. 박좌수가 빼돌린 쌀의 총량이 마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해마다 허리를 부러뜨려 가며 거두어 들인 쌀이었습니다. 그 쌀로 보릿고개를 넘겼어야 할 겨울이 몇 번이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떠올렸지요. 장부의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좌수가 빼돌린 쌀이 흘러든 곳을 적어 놓은 것이었지요. 관아, 그리고 사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윤청수가 그 이름을 읽어 내려갈 때 사또는 두 손으로 마루를 짚고 고개를 숙였지요.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좌수는 수년간 국가의 조공미를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였으며 사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아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윤청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두 분은 이 자리에서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옵니다. 포졸들이 박좌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박좌수가 물러서려 했지요. 허나 이미 마을 사람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박좌수의 두 팔이 포박되었지요. 그 순간 도린의 안악이 마당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는 울음이었지요. 그것이 신호였는지 마당 여기저기에서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윤청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목소리를 낮추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우물터 아래에 청화 백토 광맥이 매장되어 있음을 조정에 고할 것이옵니다. 채굴권은 조정으로 귀속되되 이 우물터는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환되며 마을 백성들이 채굴 인부로 일하며 삭슬 받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한 번 크게 일었다가 잦아들었지요. 박좌수가 끌려나가면서 윤청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요. 허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 남겼지요. 윤청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초가을 햇볕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심판이 끝나고 관아 마당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지요. 포졸들이 박좌수와 사또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먼지가 가라앉았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발을 떼야 할지 몰랐지요. 너무 많은 일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윤청수가 연화 앞으로 걸어왔지요. 조용히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청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마패는 임자도 보았을 것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허나 내 마음만은 임자가 미처 몰랐을 것 같아 이리 섰소.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지요. 처음엔 그저 정의를 세우려 했소이다. 허나 이제는 임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남았소. 윤청수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덧붙였지요. 내 이름은 윤청수요. 돌쇠가 아니라. 연화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윤청수.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포졸이 그 이름을 읊었을 때 제대로 새기지 못했는데 지금 이 사람 입에서 직접 나오는 이름은 달랐지요. 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치마폭 깊숙이 손을 넣었지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끈이었지요. 헤어지고 빛이 바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끈이었습니다. 윤청수의 눈이 그것에 머물렀지요. 윤청수가 처음 연화의 처마 밑을 빌리던 밤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삿갓을 벗어 내려놓을 때 끈 하나가 툭 떨어졌지요. 연화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왜 주었는지 자신도 몰랐지요. 그냥 버리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치마폭 안에 넣었다가 꺼내보았다가 버리려고 마당에 나갔다가 다시 품에 넣었지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윤청수에게 내밀었지요. 임자 것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윤청수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낡은 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들여다보았는지 연화는 몰랐지요. 윤청수는 천천히 그것을 제품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연화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처음 웃는 것이었지요. 볕이 그 웃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윤청수는 그 웃음을 받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오래 짊어지고 온 것을 잠깐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박좌수의 가산이 몰수되었지요. 수년간 빼앗기고 빼돌려진 것들이 하나씩 되짚어졌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조공미의 양만큼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돌아갈 몫이 계산되었지요.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와 집집마다 확인하고 기록하는 데만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 보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기다리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지요. 도리 부부에게 논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관리가 문서를 건네며 이것이 이제 다시 도리 부부의 것이라 하였지요. 도리는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냥 서 있기가 힘든지 안악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악은 갓난아이를 등에 업은 채였지요. 아이가 언제부터인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지요. 말을 하려 하면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도리 부부는 함께 논으로 나갔지요. 가을 거지가 끝난 빈 논이었습니다. 이랑이 남아 있었지요. 3년 전 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랑이었습니다. 그 이랑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다른 사람이 경작했어도 이랑의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안악이 논두렁에 주저앉았지요. 업고 있던 아이를 앞으로 내려 무릎에 올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지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안악은 아이를 보다가 논을 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지요.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흘렀지요. 도리는 안악 옆에 쭈그려 앉아 등을 쓸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빈 논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던 마을 노인 하나가 소매로 눈가를 닦았지요. 그 옆에 선 안악이 콧물을 훌쩍였습니다. 연화도 빼앗길 뻔한 집과 논을 온전히 되찾았지요. 집 문서가 다시 연화의 손에 돌아오던 날, 연화는 그것을 한동안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이미 다 써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대신 헛간 곁에 서서 죽은 감나무 그루터기를 오래 바라보았지요. 뽑지 못하고 두었던 그것을 처음으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여기 새 나무를 심어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요. 연화는 그 생각을 얼른 거두었습니다. 귀가 간질거렸지요. 마을 끝자락에 썩은 우물은 이제 달랐습니다. 맑은 물이 차오른 우물 앞에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조심스럽게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린 안악이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옆 사람을 보았습니다. 달다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단샘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가시고 달고 맑은 물이 솟는 우물이었지요. 아이들이 그 앞에 모여 물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악들이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줄을 섰지요. 단샘 앞이 마을에서 가장 활기찬 자리가 되었습니다. 단샘 아래의 백토광맥은 조정의 사람들이 내려와 살피기 시작했지요. 채굴 인부로 마을 장정들이 하나둘 불려갔습니다. 이른 아침삽을 들고 우물가로 모이는 장정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지요. 품삯이 정해지고 달마다 쌀과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릿고개를 걱정하며 보내던 겨울이 이제는 달라질 것이었지요. 마을 노인 하나가 단샘 앞에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물이 여기 있었구나.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흙이 덮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걷어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물골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제 이름값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윤청수가 한양으로 돌아간 것은 단풍이 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복명을 마치고 정조 임금께 우물골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백토 광맥의 위치와 규모, 박좌수와 사또의 죄상, 그리고 마을 백성들이 채굴 인부로 일하게 된 경위까지요. 정조 임금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경은 이후 어디서 일하기를 원하느냐? 윤청수는 잠시 머뭇거렸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외직을 자청했습니다. 우물골 인근 고을의 현감 자리였지요. 한양 관하에서 잔뼈가 굵은 자가 산간의 작은 고을 현감을 자청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잠시 윤청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셨지요. 그리고 낮게 웃으시며 윤허하셨습니다. 윤청수가 우물골에 돌아온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관복 차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머슴 돌쇠가 관복을 입고 돌아온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요. 윤청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곧장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불렀지요. 연화 계시오? 한참 후 연화가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 선 윤청수를 보고 잠시 멈추었지요. 관복이 낯설었습니다. 허나 그 얼굴만은 낯설지 않았지요. 연화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청수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시선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헛간 곁에 서 있는 죽은 감나무 그루터기였지요.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난 그루터기였습니다. 윤청수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천으로 쌓인 작은 것이었습니다. 천을 벗기자 어린 감나무 묘목 하나가 나왔지요. 뿌리를 흙으로 감싼 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윤청수는 헛간 곁에 쭈그려 앉아 묘목을 내려놓았습니다. 품 안에서 이번에는 작은 삽을 꺼냈지요. 그루터기 곁에 흙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바라보았지요. 어인일이오. 연화가 물었습니다. 윤청수는 흙을 파내며 대답했지요. 이것이 내가 받을 진짜 품삯이오. 연화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감나무 묘목을 파는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흙을 다독이는 윤청수의 손이 여전히 거칠었지요. 우물을 팠던 손이었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품삯은 내가 충분히 치를 수 있소. 윤청수가 삽을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지요. 연화는 못 들은 청마당 안쪽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청수는 한참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연화의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끝이 붉어진 것은 숨기지 못했지요. 윤청수는 피식 웃으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묘목 주변의 흙을 꼼꼼히 다독였지요. 마당 안쪽에서 밥 짓는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 뚜껑이 들썩이는 소리가 났지요. 저 멀리 단샘 쪽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린 감나무가 늦가을 햇볕 아래 조용히 서 있었지요. 품삯 대신 얻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가을을 날 한 그루의 나무와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오는 집 한 채와 귀끝이 붉어지는 한 사람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